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요. 화면을 어디 가냐면 페이지요. 페이지요. 416페이지를 보세요. 416. 자, 416페이지 봤죠? 자, 보면요. 환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요. 여기 5억짜리 집이 있는데요. 5억이요. 갑이 5억짜리 집이 있잖아요. 이 5억짜리 집인데 여기 을한테요. 을한테 2억 원에 매매를 하죠. 2억 원에요. 매매. 매매라고 난 다음에요. 을한테 매수인이죠. 매수인한테 이렇게 집을 넘겨주고요.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누가 소유자가 되죠? 여기 을이 소유자가 되죠. 그래서 을이요. 소유자가 돼요. 을이 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요. 여기 2억에 보면 2억은 매매대금이잖아요. 그럼 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자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갑은요, 을한테 자기 집 5억짜리를 2억 원에 팔고 이자를 받지 않고요. 내지 않고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집을 넘겨받아가지고 이 집에서 뭘 하죠? 과실, 월세를 이렇게 과실을 이렇게 받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자 대신에 과실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하고 과실은요, 언제나 상계가 아니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뭔 걸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봐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먼저 이렇게요. 이렇게 1번 이렇게 갑했어요. 여기 2번요. 이렇게 을한테 팔죠. 을한테 이렇게 팔아. 그럼 을 앞으로 등기되죠? 그럼 어떻게 하냐? 동시에요. 2, 1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주등기고 부기등기죠? 그래서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환매권 특약에 등기를 하죠. 이렇게요. 언제나 이렇게 동시에. 이 말이 아주 동시에.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고요. 나중에 갑이 을한테 등기하고 난 다음에 우리 여기저기 문제 나왔지만 1개월 후에 등기한다. 그런 건 절대로 안 돼요. 동시에 등기해. 동시에 그것을 환매다. 만약에 동시에 하지 않죠? 동시에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로 뭐라 한다? 재매매 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걸 재매매 예약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기 3번이요. 3번 이렇게 병한테 팔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병한테 판 상태에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하느냐? 지금 무슨 등기가 돼 있죠? 부기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등기라는 것은 완벽한 2번에 등기 있고 그 다음에 3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2번에다가요. 2번에 대해서 부기등기를 하기 때문에 3번이어도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하냐? 이 병한테요. 갑이 환매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안에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5년. 동산의 경우는 몇 년? 3년. 이렇게요. 3년. 그래서 5년, 3년 안에 다시 찾아오는 것이죠. 5년, 3년이요. 이것을 우리는 뭐랬나?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환매. 그래서 5년, 3년 안에 다시 찾아와요. 근데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금 갑이요, 을한테 팔았죠. 팔았으면 누가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환매권의 경우는 이것은 물권이다 아니다. 환매권은 이 을은 지금 아직은 물권이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뭐다?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를 하죠. 그랬을 때는 그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갑이 지금 을한테 팔아서 을이 소유자지 갑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보면 채권적 청구권에서는 4가지를 암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는 아직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두 번째 매수인도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매수인의 등기청구권.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 그 다음에 환매권. 이 4가지가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여기다가 환매 등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냥 환매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환매 등기할 때는 여기 매매대금이죠? 매매대금 2억 원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그 다음에 매매비용이요. 그래서 매매비용 있죠? 매매비용 여기다가요. 1,000만 원. 이렇게요. 1,000만 원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2가지 합해서 환매대금이다. 이렇게 얘기해. 환매대금이요. 여기서 매매비용을 왜 그러냐? 봐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엉뚱하게 이거 지금 뭐죠? 살 필요가 없죠. 등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을이 등기하게 되면 일단 취득세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럼 또 등기 비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취득해야 되는데 5년 안에 다시 뺏길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되냐? 갑이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산해가지고 매매대금 이용하고 그러고 매매 비용이 가는 거 1,000만 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그래서 환매대금이라고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든지 간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몇 년 안에? 5년 안에 최종적으로 소유자인 병한테 2억 1,000만 원만 주고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요. 물건의 가격이 비쌀 수도 있고 물건의 가격이 쌀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무조건 2억 1,000만 원만 주고 무조건 사오는 거예요.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 환매는 부동산은 5년이고 동산은 3년이고 연장할 수 없고 특히 가장 잘 나온 게 뭐죠? 연장할 수가 없다. 연장. 알겠죠? 그래서 연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5년 3년보다 길면은 5년 3년으로 뭐가 된다? 단축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매도담보, 다른 말로 환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까요? 14번 한번 보셔요. 그럼 14번은 보면 뭐라 나와 있죠? 1번 환매의 목적물은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동산, 부동산 그 밖에 재산권도 될 수가 있고요. 2번 환매권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 등기함으로써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등기라고 얘기해요. 부기등기요. 부기등기. 그 다음에 재매매의 예약 왕래권이죠. 이것은 뭐냐? 가등기라고요. 재매매는요. 3번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환매권은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니까 여러분요 거기요. 채권자 대위 들어가서 양도 상속,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죠. 양도나 상속이 가능해. 그 다음에 4번요.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를 한 후에 환매권의 보류를 등기할 때는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인 경우 매매 등기를 한 후 줄고 매매 등기를 한 후 여기 봐봐. 어떻게 하라고 3매권은? 동시에. 매매 등기를 한 후에 환매권 등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해야 돼. 동시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이래야지. 매매 등기를 한 후 그러면 큰일 나. 알겠죠? 그래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뭐냐? 만약에 매매 등기를 한 후 환매권 보류에 등기하죠? 이것을 뭐냐? 재매매 예약으로 봐. 재매매 예약.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도인은 환매 기간 내 줄거 대금과 매매 비용 줄거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말하냐?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 대금과 매매 비용을 환매 대금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환매 대금, 대금과 매매 비용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할 권리를 뭐한다? 잃는다. 자, 그러면 15번에 1번. 환매권은 환매권자가 일방적 의사표시 줄 것이고, 여러분 환매권은 뭐냐?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형성권. 그러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환매 의무자로 하여금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 대금과 상환하여 환매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줄 의무를 발생시키는 뭐다? 형성권이다. 2번 환매기간은 동산 3년, 그 다음에 부동산은 5년인데요. 약정 기간은 넘지 못해요. 만약에 넘으면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년으로 단축된다. 3년으로 단축이 돼. 단축. 알겠죠? 단축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은요. 환매 기간을 정하죠. 다시는 뭐하지 못한다? 연장하지 못한다. 그게 중요해요. 연장하지 못한다. 알겠죠? 연장 그러니까요. 사심이 그러면 큰일 알겠죠? 자, 4번은요. 환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가로 열고다고 써. 원칙이라고 써. 원칙. 그런데 이것은요. 언제나가 아니야. 언제나가 써요. 그다가 말하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는 환매 계약은 환매로서 효력이 없다. 줄고요. 환매로서 효력이 없다. 재매매 예약 이렇게. 재매매 예약 이렇게. 자, 그것을요. 우리는 뭐라냐? 환매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환을 봐. 여러분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환은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재산권. 그래서 가장 중요하죠. 금전 빼고 그 나머지 재산권을 교환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요. 여기서 근데 이외의 재산권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 노무 제공 안 돼.
노무 제공. 그 다음에 이를 완성할 의무. 이거 두 가지 안 돼. 이게 이제 다른 국가고시에 안 되는 재산권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안 된다, 이렇게. 그러면 뭐 안 돼요? 금전 안 돼. 금전 빼고 나머지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봐요. 저당권하고 지상권은요,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교환이 돼, 안 돼?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물권이라, 물권. 여러분, 이거 뭐예요? 물권은 뭐예요? 물권은 재산권이야, 재산권. 그럼 봐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첫 시간에 할 때, 뭐래냐면 권리를 하잖아요, 권리. 권리는 재산권하고 11월 달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가족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재산권은 뭐가 있다? 물권하고 뭐가 있어? 채권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게 재산권 아니에요, 물권하고 채권이. 우리 재산권 지금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당권은 물권이고 지상권도 물권이야. 다 재산권이죠. 저당권하고 지상권은 바꿀 수 있죠. 예금하고 주식을 맞바꿀 수 있어, 없어? 예금하고 주식 교환할 수 있어, 없어? 예금은 뭐예요? 예금은 채권이죠. 주식도 하나의 채권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이기 때문에요. 이 주식도 하나의 재산권이죠. 교환할 수 있어, 없어? 돈 빼고 다 한다니까. 예금, 금전 빼고는 다 된다니까. 알겠죠? 다 교환이 되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알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 보면 교환은 뭐냐, 교환은 유상 뭐죠? 쌍무. 그 다음에 낙성. 그 다음에 뭐다? 분료식이죠? 분료식인데 여기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 낙성계약을 뭐라 나오냐?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잘 나와요, 요물. 이러면 교환은 뭐죠, 이러면 교환? 물건을 주는 거죠? 물건? 그러니까 물건을 주는 거니까 그것이 요물이란 말을 쓰면 돼, 안 돼? 물건을 바꾼다 해서 요물이라고 쓰면 안 돼. 요물계약은 뭐밖에 없어? 현, 대, 개, 보.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이 어떻게 착각하냐? 교환은 물건을 바꾸는 거니까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요물이 아니고 뭐다? 낙성이다, 낙성.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요. 우리가 이제 보면 매매계약이 보면 매매계약이 보면 뭐가 있냐? 매매대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매매대금, 예를 보면 우리가 교환을 할 때 이 건물 있죠? 이 건물하고 이렇게 돈이죠. 돈. 여기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돈이요. 오직 돈으로만 이렇게 바꾸면 이것을 매매라고 그래요. 매매. 돈으로만 주는 거. 이걸 매매라고 그래. 1억이면 1억을 다 돈으로만 줘. 그걸 매매라고 그래. 그런데요, 여기요. 우리가 그러면 금전은 안 된다고 그랬죠. 매매가 뭐죠? 금전만 주면은 뭐죠? 교환이 아니고 뭐다? 매매가 되죠. 그런데 이건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의 이거하고 여기 을이라는 사람하고 이 빌딩하고 두 개로 교환을 해. 빌딩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1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건 9천밖에 없는 거예요. 9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교환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여기다가 얼마를 더 얹어야 돼? 1,000만 원을 더 얹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냐? 보충금이라고 그래. 그럼 이 보충금은 그럼 돈이니까 그건 교환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지금 갑하고라고는 건물을 맞바꾸는데 이 건물의 가격이 좀 더 싸죠? 좀 더 싸니까 싼 것만큼만 채워주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것도 뭐다? 교환이다. 100% 돈으로만 주면은 매매다. 알겠죠? 거기에 보충금을 주면은 교환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보충금은 뭐하고 똑같아요? 매매 대금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보시면요. 16번 한번 보셔요. 16번 보면 교환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 동남 합치. 왜냐면 계약이니까요. 서면의 작성은 중요하지 않다 줄 것이고, 왜 서면의 작성은 중요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요식 계약이니까 그래. 불요식 계약이니까.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교환계약은 유상이죠. 유상이죠. 매매 후 규정이 준용된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 줄 것이고, 주식을 양도 주식. 이것도 당연히 뭐다? 교환이죠. 왜요? 둘 다 뭐니까? 둘 다 재산권이니까. 둘 다 재산권이니까 교환이다 이 말이죠. 3번 틀렸죠? 4번은요. 당사자 간의 교환계약이 해제가 돼. 해제 동그라미 원상회복 의무 줄 것이고, 두 번째 줄 동시이행관계 줄 것이고. 우리가 매매계약 해제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무효 취소 해제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그것을 얘기하죠. 5번은요. 교환계약이 이행된 후에는 이전받은 재산권에 하자가 있죠? 하자.
하자가 있으면 이를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하자가 있으면 그로 인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자 17번은요. 1번 부동산 환매 약정을 등기하면 등기 이때 등기는 무슨 등기다? 부기 등기 제3자에게도 대항. 2번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 등하에 따라 1개월 후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맨 끝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3번은요. 환매 대금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을 줄고요. 환매 대금은 특약으로 초과할 수 있다. 초과할 수 있다. 왜요? 무슨 규정이니까? 임의규정. 알겠죠? 4번은요.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다. 이러면 쌍무에다 동그라미 쌍무에다 해가지고 동시이행 항변권 그 다음에 점 찍고 위험부담 이렇게 쌍무는 동시이행 항변권하고 위험부담 그 다음에 유상 동그라미하고 해제권 담보책임 그래서 여러분요 교환계약에도 쌍무 유상이니까 동시행 항변권하고 그 다음에 위험부담하고 그 다음에 계약 해제하고 담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맨 위에 문제 봐보면 맨 위에 4번 16번에 4번을 보면 해제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5번요 이전받은 후에 재산권에 하자가 있다. 5번에 하자 그러면 담보책임 하자 담보책임 이 말이죠. 권리의 하자냐 물건의 하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럼 재산권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 담보책임이다 이 말이죠. 담보책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5번은요 교환의 목적은 금전을 포함한 틀렸죠. 재산권이죠. 재산권 금전을 포함하고 제외하죠. 제외한 재산권에다 써. 재산권 중에서 안 되는 거 두 가지를 써. 뭐를 쓰냐? 노무 제공 안 된다. 이를 완성할 의무 안 된다. 노무 제공 안 된다. 이를 완성할 의무 안 된다. 이렇게. 자,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뭐라고 쓰냐면요. 우리가 이제 교환에서는 뭐냐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얘기하죠. 거기다 써. 만약에 6번이 하나 써가지고 보충금 지급 시 뭐를 준용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보충금 지급 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 이렇게요. 그래서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이렇게.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또 보면 환매하고 교환은 문제가 몇 문제도 안 되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보통 17번처럼 환매와 교환과 임대차, 환매와 매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곁다리 거쳐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잘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제 뭐를 보냐? 임대차를 한번 보죠.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요, 복잡하려면 복잡하고요. 뭐 복잡하지 않으면 복잡하지 않은 것인데,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몇 문제가 나오냐? 2문제 이상이 나오죠. 아주 최소한 나올 때가 2문제고요. 그 다음에 최고 많이 나올 때 4문제까지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임대차를 보면, 먼저 여러분요, 우리가 채권법이라는 것을 보죠. 여러분, 채권법은 뭐예요?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이죠. 그래서 여러분, 채권법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요, 희한하게 우리가 임대차죠? 임대차도 똑같이 채권법임에도 불구하고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편면적 강행 규정이요. 이런 편면적 강행 규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법의 규정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유리 그러면 유효. 그다음에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그럼 뭐 무효 이렇게. 유리하다, 유효, 불리하다, 무효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따라서 유효냐, 무효냐 이렇게.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임대차는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따라서 임대차에서 뭐가 중요하다? 임의 규정이 중요하죠. 임의 규정. 그럼 임의 규정은 뭐예요? 임의 규정은 임차인한테 뭐래도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이 말이죠. 유리하든 불리하든 무조건 유효인 것. 이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해. 그럼 시험에 뭐라고 하냐? 시험에 이렇게 나와. 봐봐요.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도 유효인 것은 이렇게 나와. 그럼 뭘 물어봐? 임의 규정을 물어보는 건 아니까
알겠죠? 그럼 이 임의종은 뭐가 있어요? 임의종은 뭐가 있어? 그러면 차임, 지급, 시기. 차임, 지급, 시기. 원래 차임은 뭐다? 선불이다, 후불이다? 후불이죠. 차임, 지급, 시기.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임차권, 양도시. 임차권, 양도나 전대시. 전대시. 누구의 동의가 있죠?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죠?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가지고 이런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뭐가 있어요? 먼저 뭐가 있다?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차임 지급 시기,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시, 그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그 다음에 여기 비용 상환 청구권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을 뭐죠? 임의규정이다 이렇게. 그래서 임의규정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요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에요 뭐가 있냐? 권리가 있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대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의무, 임차인의 권리와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걸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임대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차임 청구권이에요. 차임 청구권 이렇게요. 그러면 이 차임이라는 것은 차임은 원칙적으로 금전에 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금전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때울 수도 있어요. 월세는요. 알겠죠? 왜요? 여러분요. 학원 같은 게 있다 그러면 학원을 관리해주고 원룸에 잠잘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임은 원칙적으로 뭐가 원칙이다? 호급이 원칙이에요. 호급이 원칙인데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니까 당사가 된 합의에 의해서 선불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호급이 원칙이지만 선불로 할 수도 있다 이 말이고요. 호급 원칙이지만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차임은요. 우리가 차임 증액이다. 차임 감액이다 이 말이죠. 그럼 차임은 우리가 임대차는 무조건 임차인한테 유리하면 유효, 불리하면 무효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차임을 증액하는 게 좋아요? 차임을 감액하는 게 좋아요? 차임을 감액하는 게 좋죠? 증액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런데 차임 증액 금지 특약이다. 차임 감액 금지 특약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차임을 증액을 금지하거나 차임의 감액을 금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가 더 나빠요? 증액을 금지하는 게 좋은 거죠. 감액을 금지하는 게 나쁜 거죠. 감액을 금지한다는 말은 돈을 깎아주지 않겠다 이 말이잖아요. 올릴 수는 있는데 증액을 금지하는 것은 올리진 않고 뭐 할 수 있다? 깎아줄 수는 있다 이 말이잖아요. 어디가 더 임차인한테 유리해요? 여러분 증액 금지가 유리하죠. 증액은 나쁘죠. 증액을 금지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감액은 좋죠. 감액을 금지하면 나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 무효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임대인의 의무 중에서는 뭐가 있냐?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선 의무. 이 수선 의무는 통상의 수선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럼 통상의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통상이요.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이 가능하거나 알겠죠? 그 다음에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대규모는 언제나 임대인이 하고요. 통상은 임차인이 하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옛날에 뭐라고 나왔냐면 바닥에 실금 형태의 균열이가 있다. 바닥이나 벽에요. 그것은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지만 지금 같으면 아무튼 그때는 그랬다 말이죠. 자, 소규모는요. 소규모는 원래는 누가 한다? 원래는 임대인이 하죠. 임대인. 그런데 합의에 의해서 누가 할 수 있다?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그것을 수선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선 의무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것을요. 임대인이 할 수 있고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합의에 의해서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 그것을 뭐라 한다? 소규모 수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있죠. 이 임차인의 권리는 뭐냐? 보증금 반환 청구권. 보증금 줬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 그 다음에 여기요. 비용 달라. 비용.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여기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의무는요. 의무는 뭐냐? 목적물을 보관해야죠. 보관을 해야 되고 이 보관에서 인도를 해야죠. 인도 의무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인도를 못하죠. 인도를 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화재 발생이다. 화재. 근데 화재 때문이다. 그런데 화재 원인이 불명이다.
화재 원인이 불명, 그래도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임차인이. 그런데 우리는요, 원칙적으로 임대차라고 하는 것은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 원래 임대차는 차임을 지급하는 거야. 차임을.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보증금 반환 청구를 했다.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한다.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보증금을 줬다고 하는 것을 뭘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이 입증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대차는요, 뭐를 지급하고? 차임을 지급하고, 차임. 그래서 차임을 지급했다고 하는 것, 그것도 누가 입증한다?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입증하는 것이 세 가지. 차임을 지급했다, 보증금을 지급했다, 화재의 원인이 불명일 경우. 그럼 화재의 원인이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화재의 원인이 모르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재의 원인이 모르죠? 그럼 화재의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화재의 원인을 모른다? 그런 경우는요, 이때는 이 의뢰한 사람인 임차인은 물건을 자기가 반환할 수 없잖아요. 반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임차인의 의무 이렇게요. 물론 이제 임차인은 또 뭐가 있냐면 임대인이 만약에 보존행위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임차인은 그것을 인용해야 돼. 보존행위 하라고 인용을 해야 돼. 누군가가요, 제3자가요, 이 물건이 내가 임대차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이 집이 내 집인데 당신 왜 여기서 일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권리를 주장하는 제3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럼 빨리 임대인할 때 통지해야 돼. 또는요, 비가 샌단 말이에요. 비가 새. 비가 새면 내가 무조건 내가 수리하면 안 돼요. 급하면 몰라도. 알겠죠? 유리창 깨야 되는데 임대할 때 통화하는데 통화가 안 돼. 비는 계속 와. 그러면 기다릴 수가 없죠. 유리창부터 끼워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임대인한테 통지를 해야 돼. 그래서 수선을 요하거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죠. 그러면 임대인한테 통지를 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임차인의 권리라고 해야 되죠. 또 뭐가 나냐면 임대차 목적물이요, 임차인의 잘못 없이 일부가 멸실이 됐어. 태풍에 의해서. 일부가 멸실이 됐죠. 내가 3층을 월세를 해가지고 층마다 100만 원씩 30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데 3층의 일부가 멸실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사용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차임이 당연히 감액되는 게 아니에요. 임대차는 채권이죠. 채권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차임을 깎아달라고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잘못 없이 임차 목적물의 일부가 훼손이 되죠? 멸실이 되죠? 그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럼 뭐 한다? 당연히 차임이 감액되는 것이 아니고 차임의 감액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잡다한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뭐냐면 보증금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보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면 첫 번째는 뭘로 보냐면 대항력이라는 것을 봐야죠. 그럼 대항력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항력을 보면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그래서 의료 보증금 1억을 이렇게 준단 말이죠. 월세 100만 원 이렇게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요. 이서 임차인이죠. 이런 원래 임차인은요, 채권이죠. 채권은 뭐가 없어요? 대항력이 없죠. 그래서 원래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소유자가요,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이 병을 뭐라 한다? 양수인이다. 이렇게 양수인이다.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병으로 바뀐 병이 어때요? 이 집을 언제요? 여기 5월 1일. 5월 1일 날 사가지고 병이 을한테 뭐라 하죠? 너 나가. 을한테요.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가라.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너 나가.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은 그럼 어떻게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을은 뭐라 하냐? 나는 10월 1일까지 계약했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보증금을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보증금은 누구한테? 갑에게 받아야지. 병한테 받을 수는 없다. 이걸 우리 뭐냐?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즉 10월 1일까지 살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을 10월 1일 날 나한테 달라 이 말이죠. 이것을 병한테 주장할 수 있는가? 병한테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있다. 주장할 수 없다. 대항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대항력이 없으니까 여기서 보증금은 갑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러면 을이 뭐다? 을이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뭐랬다? 등기를 했거나 또는 전입신고를 했거나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또는요, 이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누구다? 전세권자인 경우. 전세권도 똑같죠? 전세권도 뭐를 해야 전세권이다? 등기를 해야 전세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언제나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 언제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대항력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중간에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뀌죠. 병으로. 그래서 병이라는 사람이 양수인이 을한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때 을은 뭐라 한다? 나는 언제부터? 나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인데 지금 현재 5월 1일이란 말이죠. 나는 5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살다가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보증금은요. 그러면 10월 1일이 되면 소유자는 누구죠? 갑이다, 병이다? 병이죠. 그래서 보증금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병에게 청구한다. 이것을 뭐란다? 대항력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이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을 갑에게 주장하지 않고 누구한테 주장한다? 병한테 주장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을이죠. 이 을. 을이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병한테 주장하냐? 그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 안에 뭐를 제기하면 이 일을 제기하면은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올해 임차인은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이 있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그 다음날 이길 오전 몇 시부터? 0시부터 대항력이 있을 수 있다. 등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621조에는 뭐라고 했냐? 다른 약정, 즉 반대 약정이 없으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이 등기를 말 수 있다, 임차권 등기를 말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하게 되면, 알겠죠? 등기가 격려되죠? 그럼 접수 시에 소급해서 대항력이 발생하죠. 참 애매하죠? 왜냐하면 이 등기라고 하는 효력이 접수 시로 해놓으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되죠? 그럼 등기가요, 아직 등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등기에 대해서 등기부를 보고 내가 임차인이 들어왔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자, 622조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요, 2월 1일 임대차 계약책이라고 여기다가 을이 건물을 건축해서 3월 1일 신축을 했어. 신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요, 4월 1일 여기 보존 등기 4월 1일 날. 그러면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한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4월 1일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등기를 임대차 등기로 하죠. 등기로 하죠. 그러니까 이 을은 4월 1일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4월 1일부터 대항력. 그래서 4월 1일인데 4월 1일부터 대항력이 생기는데 토지가 이것이 5월 1일 날 병으로 5월 1일 날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바뀐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자기가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대항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요. 대항력. 알겠죠? 그래서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받으면 되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란 말이죠. 자, 18번 한번 보세요. 자, 18번 보면 1번.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의 줄과 반대 특약이 없는 한. 두 번째 줄,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 그러니까 이런 봐봐. 반대 특약이 없는 한 거기다 뭐라 쓰냐? 언제나 X. 언제나 그러면 안 된다. 자,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여기죠. 여기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를 하지 않아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뭘 할 때? 지상 건물을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권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줄고 주택을 인도, 그다음에 주민등록, 그 다음날 제3자에 대해서 대항세. 그 다음날 언제죠? 이길 몇 시? 0시. 이렇게. 4번은요. 임차인 갑은 임대인 을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체결 시 제3자 병이 건물 전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갑은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서 병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줄고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줄궜어요? 자, 그럼 봐. 이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라는 것은 뭐냐? 여기 지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임차인이란 말이죠. 이 임차인이 만약 예를 들어서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 1번. 그 다음에 2번요.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 3번 뭐랬다? 등기를 했다. 등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러면요. 만약에 여기 X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불법으로 점유했다. 불법 점유. X가 만약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이런 경우 만약에요. 이 임차인이 단지 뭐만 하고 있다? 점유만 하고 있죠? 점유만 하고 있다. 그 말은
이 사람이 뭐랬죠? 불법으로 점유했다는 점유를 침탈당했다 이 말이죠. 점유할 수 있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있어요? 점유보호청권. 점유보호청권. 그래서 침탈인 경우는 뭘 할 수 있다? 1년 안에 소송을 지게해서 반환을 받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하지 않죠? 하자면 갑의 권리. 갑의 권리를 말 수 있다? 대위 행사. 갑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고. 등기가 돼 있죠?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이 있으니까 이때는요, 임차권의 기한.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청구와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할 수 있다. 뭐에 의해서? 임차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권에 의해서.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죠.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환 청구권은 누구한테 있는가? 반환 청구권, 임차권의 반환 청구권은 그것은 임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임대인. 왜 그러냐? 임대차를 보면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용도대로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제3자가 점유를 침탈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가서 점유를 빼앗아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넘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누구한테 있다? 임대인한테 있어.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4번인가요? 4번 임차인 갑은 임대인과 건물 전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체결 시 제3자 병이 건물 전부를 뭐하고 있다? 불법 점유. 이 사람 지금 두 번째 쪽 죽어야 돼요.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등기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요, 세 번째 끝에 임차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5번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임차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봐봐. 줄거 첫 번째로 임차권보다 임차권 주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인 저당권 줄 것이고 두 번째 끝에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 줄 것이고 그만 무슨 말이야 이 말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지금 봐봐. 여기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있으면 갑의 집에 있으면 A가 몇 번 저당권?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B가 뭐? B가 임차권. 그 다음에 C가 뭐? C가 2번 저당권 이 말이잖아 지금 이게. 그럼 누가 지금 경매를 청구했어? 2번 저당권이 경매를 청구했죠? 그럼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어디다? 1번 아니에요 1번. 1번이랑 다 소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했다 할지라도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하니까 이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후순위 저당권의 실행으로 목적 부동산이 매각되어 그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저당권이 소멸한다. 알겠죠? 선순위가 소멸하죠? 선순위인 저당권 줄거봐. 그것을 뭐라냐?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임차인은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임차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 정답은 4번. 자, 19번은요. 1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사용 수익할 수 있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하면은 반환 청구로 누가 한다? 임대인이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안전 배려,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것을 뭐냐? 1번 줄고 1번 통상의 임대차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세 번째 줄 안전 배려 또는 도난 방지 등의 보호 의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써. 그것은 뭐라고 쓰냐면 숙박 계약에서는 부담. 숙박 계약. 그럼 우리가 그냥 민법 임대차죠. 우리가 지금 여기 학원지가 임대차잖아요. 이런 경우는 뭐냐? 안전 배려 주인장 표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호텔이나 모텔이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맡기죠? 그럼 숙박업주한테 맡기는 거죠. 뭐죠? 투숙객들은요. 그러니까 숙박업주가 안전을 배려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2번은요.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 줄고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특약. 차임을 증액하지 않겠다. 차임 증액 금지죠.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그런데 약정이 있어 그럼 유효죠? 그런데 약정 후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줄곧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 그럼보다 증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냐 봐봐. 우리가 IMF가 터져가지고요. 여기저기 사무실이 다 비어있으니까 계약을 했단 말이죠. 앞으로 5년 동안은 절대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원래 시세가 500인데 100만 원만 받고 임대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IMF가 빨리 졸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IMF가 빨리 끝나가지고 다른 데 옆에서는 다 500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나는 여전히 100이다. 말이 안 돼? 안 되죠. 사정이 변경됐죠. 이 사정이라는 것은 개인적 사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때의 사정은 뭘 얘기하죠? 객관적 사정. 객관적 사정이라는 것이 뭐다? 바로 IMF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랬을 때는 다시 뭐 할 수 있다? 증액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줄곧 상당하다. 상당하다. 그 다음에 죄송한데 앞에요. 3번이요. 증액을 청구할 때 증액 동그라미, 청구 동그라미.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죠? 증액 있죠?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매란 말 있죠? 그러니까 형성권이다. 여러분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 여러분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여기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럼 일방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일방적이고 만약에 상당하단 말은 원래 월세가 100만 원인데 5만 원만 올려달라 이 말이죠. 언제요? 2월 1일이요? 일방적으로. 그럼 언제부터 5만 원이 증액된다?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증액된다 이런 말이죠. 그 의혹은 청구 시에 발생한다. 왜요? 일방적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으니까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A가 자기 소유 건물을 B에게 임대했죠. B의 차임 연체액이 몇 기다? 2기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 이번에요. 우리가 옛날에 상가는 또 3기라고 했다가 다 바뀌었죠, 이제. 다 몇 기다? 2기. 이렇게. 5번은요.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에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거기 줄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그것을 필요비라고 얘기해. 이런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임대차에서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 누가 부담해요? 자, 그럼 봐. 누가 부담하는지.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봐. 그냥 봐. 봐봐. 여기 필요비가 있죠? 필요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가 있죠? 유익비가 이렇게 있죠? 유익비. 이렇게 있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요, 임차인이죠? 여기는 전세권자죠? 전세권자. 이렇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여기.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필요비는요, 둘 다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둘 다 청구. 아니, 여기는 안 돼. 유익비는 둘 다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를 못 해요.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럼 필요비는 누가 부담한다? 필요비는 누가 부담해? 전세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니까 청구를 못 하죠. 이 말의 뜻은 뭐냐? 이 말의 뜻은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소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이 말이죠. 설정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니니까. 여기를 봐봐. 여기는 필요비를 누가 부담해요? 임차인이 필요비를 청구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임차인은 뭐다? 필요비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누가 필요비를 부담한다? 임대인이 필요비를 뭐 한다? 부담한다. 이 말의 뜻은 뭐냐? 적극적 인용 의무를 진다. 적극적 의무 또는 적극적 인용 의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요. 자, 여기 보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5번 보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뭐를 부담한다?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면 누구 다 해야 돼? 임대인이라고 해야지. 맨 앞에가 임차인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누구로 바꿔야 돼? 임대인 그래야죠. 알겠죠? 임대인 이렇게.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